니까짓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가 똑똑히 알려줄게. 이제 넌 끝이야, 가선영. 가성그룹 대표로 선출되셨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연락해요. 언제든지요. 가성호 저택은 유령의 집처럼 적막했습니다. 그 정적을 깨고 현관문이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걸친 가선영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거실 중앙의 의자에 앉은 남자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예림이 왔니? 왜 이렇게 늦었어? 아빠 얼마나 기다렸는데. 가성호 회장은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죽은 기억 속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처럼 희미했습니다. 가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그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이제야 진짜 기다리던 날이 왔네요. 그 말은 속삭임이 아니라 선고처럼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별내가 손전등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가선영 씨, 회장님은 어디로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별내는 두 팔을 벌려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가선영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켜요. 이건 가족의 일입니다. 가족이면 아버지를 이렇게 끌고 가요. 순간 가선영의 손에서 번쩍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짧은 신음이 들렸고 별내의 몸이 휘청이며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가선영은 그의 옆에 쓰러진 별내를 발로 밀어내며 회장의 팔을 붙잡아 끌었습니다. 이제 가요, 아버지. 다 끝낼 시간이야.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회장의 팔을 감싸 쥐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별내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손을 뻗었지만 발자국 소리는 멀어져 갔습니다. 피가 바닥에 번지며 희미한 빛을 삼켰습니다. 잠시 후 저택 밖에서 차가 급하게 멈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영란이 문을 밀치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회장님. 별내 언니. 그녀는 거실 바닥에 쓰러진 별내를 발견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별내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가선영이 데려갔어요. 그 말과 함께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피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안은 정적뿐이었고 불빛 하나 켜지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은 기울어 있었고 마루엔 끌린 흔적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언니, 정신 좀 차려봐요. 별내 언니. 그녀의 목소리는 허공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 저택 밖에서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변호사가 헐레벌떡 달려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영란은 창백한 얼굴로 돌아보았습니다. 가선영이. 회장님은 데리고 갔어요. 별내 언니가? 그걸 막으려다. 그녀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이변은 별내의 상태를 확인하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본 이변은 말을 이었습니다. CCTV는 전부 꺼져 있습니다. 누가 계획적으로 지은 겁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에 영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성그룹의 본사 회의장은 묘한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회색빛 안개가 내려앉았고 임원들은 차가운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하이힐 소리가 천천히 울렸습니다. 가선영이 흰 재킷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단정한 머리, 완벽한 미소, 그녀는 천천히 걸어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가성호 회장은 살아계십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가선영은 휠체어에 앉은 가성호 회장을 데리고 나와 임원들 앞에 보여줬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남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냉철한 계산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이 한 장을 들어 보이며 치매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시각 어두운 경찰서 취조실, 한 비서는 굳은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가선우, 김영란 살인교사, 정말 당신이 시킨 겁니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눈빛 속엔 오직 충성이라는 단어만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영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이 변호사는 영란에게 말했습니다. 거액의 돈을 제시해도 가선영을 배신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며칠 후 가성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거대한 회의실 안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언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가선영과 김영란, 두 이름이 화면 위에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영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빈 의자 하나가 회의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표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원들의 손이 일제히 들려 올라갔고
숫자가 전광판에 찍혔습니다. 찬성 30표, 반대 8표, 기권 2표,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가선영이 가성그룹의 새로운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가선영은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 가성그룹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축하가 끝난 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불이 꺼진 복도를 지나 가성호 회장이 갇혀있는 침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희미한 숨소리와 약한 산소기계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성호 회장은 눈을 반쯤 뜬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림이, 왔니? 그의 목소리는 망상 속에서 딸을 부르는 듯했습니다. 가선영은 천천히 다가가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아버지. 다 제 손안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녀는 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편히 쉬세요. 이건 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에요. 하얀 베개가 얼굴을 덮자 회장의 숨소리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산소호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선영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베개 위에 손을 올린 채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방 안은 완벽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성호 회장의 손이 힘없이 떨어지고 공기 속엔 미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선영은 천천히 일어나 침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요했고 그녀의 입가에는 다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아버지. 그녀는 방을 나서며 문을 닫았습니다. 한편 이 변호사로부터 가성호 회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김영란은 조용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튼 틈으로 새어들어온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회장님.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한편 전동민은 김영란이 걱정되어 가성호의 저택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택 마당에서 이변이 지금은 사모님에게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며 저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전동민에게 너는 무창으로 내려가 있어. 그게 내가 도와주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전동민은 하는 수 없이 영란에게 영란씨, 내가 필요하면 연락해요. 언제든지요 라고 문자만 남겨두고 무창으로 내려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던 영란은 동민의 문자를 보고 더욱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녀는 이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밤늦게 불이 꺼진 사무실, 커튼을 닫은 채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책상 위엔 자료와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변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이 방법뿐입니까? 그래요. 그 여자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들 거예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들의 계획은 가선영의 거짓을 스스로 폭로하게 만드는 덫이었습니다. 이변은 회장 생전의 비자금 계좌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그 속엔 가선영이 빼돌린 자금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묶인 문서들을 모아 연결고리를 완성했습니다. 영란은 기자에게 문서들을 우연히 흘렸습니다. 며칠 후 아침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선영 대표, 횡령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 수십 명의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몰려들었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자 가선영은 외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김영란이 꾸민 일이라고. 그러나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 목소리는 허공에 묻혔습니다. 이미 세상은 그녀의 거짓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철창 너머로 사라질 때 김영란은 TV 속 장면을 지켜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회장님, 약속 지켰어요. 며칠 후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성호의 모든 재산과 그룹의 권한은 김영란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이변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이제 그 녀석에게도 답을 해줘야 할 때 아닐까요? 영란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멀리 흐린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봄바람이 부는 공원, 벚꽃이 흩날리는 벤치 위에 김영란과 전동민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영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착한 사람 아니에요, 동민 씨. 그녀의 말에 동민은 웃었습니다. 저한텐 영란 씨,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에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무창에서 밥 한 끼 차려주세요. 그녀의 말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한 끼요? 몇 끼라도요. 동민의 말에 두 사람의 웃음이 섞였습니다. 얼마 후 봄바람이 불어오는 무창의 아침, 이선 유치원 앞에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비워졌던 자리에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부셈이 아니, 김영란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익숙한 마당을 밟는 순간
아이들이 일제히 달려왔습니다. 부세미 쌤이다. 선생님이 돌아왔다. 주원이의 외침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품에 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작은 손들이 그녀의 옷자락을 잡았고 그 손끝의 따뜻함이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습니다. 김영란은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흰 햇살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이제 괜찮다 고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가성호의 복수도 가선영의 거짓도 이제는 모두 지나간 과거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미묘한 고요와 평온이 자리했습니다. 그때 바람결 사이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전동민의 따뜻한 음성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이제 진짜 부세미 선생님이네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복수가 아닌 삶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감싸며 무창의 하늘 아래 새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